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할 출처는 2026년 4월 20일자 토큰포스트 기사들입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단순한 가격 등락 이면에 자리한 거시적 환경, 수급 요인, 그리고 인프라 리스크의 구조적 의미를 아주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완벽한 암호를 자랑하는 거대한 첨단 금고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아주 튼튼한 금고죠. 그런데 정작 그 금고에 돈을 넣으려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썩은 나무 판자를 건너가야만 하는 상황인 겁니다. 과연 그 보제 전 재산을 맡길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포트폴리오 창을 열어보고 온통 파란불이 켜져 있어서 당황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새벽 시장이 좀 많이 잔인했죠? 맞아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쭉 엮어보면 이게 단순히 숫자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명확해질 겁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를 흘리고 있는 시장 데이터부터 짚어봐야겠죠? 네, 오늘 새벽은 그야말로 심리적 마지노선들이 연달아 시험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1.17% 하락하면서 74,999.1달러를 기록했거든요. 7만 5천 달러라는 꽤 상징적인 라인이 결국 무너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상황도 쓱 좋지 않아요. 단기 심리 지지선으로 아주 굳건하게 여겨지던 2,300달러가 깨졌습니다. 2.52% 하락한 2,299.58달러로 내려앉았거든요. 이런 지지선이 깨졌다는 건 단순한 의미가 아니잖아요. 막 알고리즘 매매나 기관 투자자들의 자동 청산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건드려졌다는 뜻인데? 그렇죠.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약간은 모순적인 데이터가 하나 포착됐어요. 웨일 얼러트에서 테더 재무부의 대규모 자금 이동을 감지했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억 5천만 달러 규모, 그러니까 1억 5천만 USDT가 크래켄 거래소로 이체됐죠. 시장은 하락하고 있는데 거대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 안으로 쑥 들어왔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 제대로 이해한 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수백억 원이 꽉 들어찬 거대한 현금 수송차 한 대가 방금 거래소라는 은행 정문에 딱 주차를 한 상황인 거잖아요. 현금 수송차 비유 아주 정확합니다. 아직 금고 안에 돈을 넣은 건 아니지만 시동을 켠 채로 문 앞에 대기하고 있는 셈인데 그럼 이거 당장 코인을 사들이기 위한 엄청난 매수 대기 자금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보통 상증장에서는 그 현금 수송차 비유가 완전히 맞아떨어집니다. 막대한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로 유입되면 투자자들은 누군가 밑에서 크게 주우려고 총알을 장전했구나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렇죠. 유동성 공급의 강력한 신호로 보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처럼 시장 전체가 방향을 잃고 하방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는 그 수송차가 단순히 총알 장전만을 위해 온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매수 말고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거래소 내부의 일상적인 자금 재배칠 확률도 높고요. 무엇보다 하락장에서 파생상품 시장의 연쇄 청산을 막거나 유동성 풀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완충제 역할로 투입되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방어용 자금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자금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해서 바로 시장에 뿌려지는 게 아니라 만약의 사태를 대기해 비축해두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수송차가 돈을 쓸어 온 게 아니라 은행이 망하지 않게 현금을 쌓아두러 온 걸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실제로 매수세로 전환되는지는 며칠간 거래량을 꼼꼼히 뜯어봐야만 알 수 있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거래소 문 앞에는 막대한 현금이 대기하고 있는데 정작 이 돈이 선뜻 시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률을 짙게 덮고 있는 거시적 그림자 때문인데요.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중동 상황이 다시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알자지라 보도를 인용해 말씀드리자면 이란의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제1부통령이 미국의 협상 입장이 너무 변화무쌍하다고 비판하면서 아주 중요한 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죠. 네, 맞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거기다 트럼프 현직 대통령 쪽에서도 아주 강경한 발언이 나왔잖아요. 이란이 휴전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거든요. 네, 양측의 팽팽한 정치적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 발언들이나 정치적 입장에 대해 누가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객관적인 출처 자료를 전달해 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좀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겨요. 비트코인은 애초에
기존 금융 시스템이나 국가 통제를 피해서 만들어진 탈중앙화 자산이잖아요. 네, 코어 철학은 그렇죠. 그런데 중동에서 정치적 갈등이 생기고 전통적인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는데 왜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가 박살이 나는 건가요? 그게 바로 현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자산의 코드 자체는 탈중앙화되어 있지만 그 자산을 사고 파는 주체들은 철저하게 중앙화된 전통 금융의 룰을 따르고 있거든요. 아, 주체들의 문제군요. 네, 이 구조를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요. 지금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이곳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동맥이거든요. 만약 정치적 긴장이 고조돼서 거기가 조금이라도 통제되거나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원유 공급이 막히니까 당연히 기름값이 미친 듯이 뛰겠죠. 아, 유가가 폭등하는군요. 네, 유가가 폭등하면 곧바로 전 세계 인플레이션 지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치솟게 됩니다. 물가가 다시 오르면 결국 중앙은행이 움직이겠네요. 맞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같은 곳에서 금리를 내릴 수 없게 되죠. 오히려 시장의 돈을 더 빨아들여야 할 수도 있고요. 아하, 그래서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거군요. 네, 월스트리트의 거대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어떤 철학적인 디지털 금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리스크 모델링 안에서는 결국 나스닥 기술주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고위험 고수익 리스크 자산 중 하나일 뿐이거든요. 거시경제 유동성이 마를 위기에 처하면 펀드 매니저들은 방어를 해야 하잖아요. 네, 가장 먼저 리스크가 큰 자산부터 현금화해서 포트폴리오를 지켜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이 거시적 폭포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자본의 연결성 때문인 거죠. 프로토콜 자체는 독립적이지만 참여자들의 지갑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거시경제가 재채기를 하면 크립토 시장은 독감에 걸리는 구조. 정말 명확해졌습니다. 네, 외부 폭풍우가 아주 거센 상황이죠. 자, 지금까지는 바깥에서 불어오는 폭풍우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사실 오늘 정말로 충격을 받아야 할 뉴스는 내부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썩은 나무 판자 이야기를 했었죠? 네, 기억납니다. 인프라 취약성 문제죠. 가 터졌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호스팅 플랫폼인 버셀 보안사고 의혹부터 볼까요? 네, 버셀이면 전 세계 수많은 웹사이트와 앱들이 프론트엔드를 호스팅할 때 쓰는 엄청나게 대중적인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슬로우미스트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가 공유한 내용에 따르면 샤이니 헌터즈라는 해커 포럼의 인물이 버셀의 소스 코드, 직원 계정,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API 키까지 몽땅 털어서 200만 달러에 팔고 있다고 합니다. 와, 200만 달러예요. 신박하네요. 네, 그런데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코인 투자하는데 웹2 클라우드 회사가 털린 게 무슨 상관이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입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나 코인 지갑에 접속할 때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직접 대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간에 웹사이트를 거치잖아요. 맞습니다. 중간에 웹사이트라는 창문을 통해 접속하죠. 그리고 그 웹사이트들은 상당수 버셀 같은 중앙화된 웹2 서버에 호스팅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커가 버셀 관리자 권한을 탈취해서 그 웹사이트 인터페이스를 살짝 조작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주소로 돈을 보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면 해커의 지갑으로 자산이 전송되는 아주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아무리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를 해킹하는 게 불가능해도 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문고리를 해커가 장악해버리면 끝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최악으로 치닫는데요. 디파이 생태계 한복판에서도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켈프다우의 레이어 제로 기관 크로스체인 브리지에서 무려 2억 9,200만 달러 규모의 해킹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아, 브리지가 또다시 뚫린 거군요.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 크로스체인 브리지는 가장 거대한 꿀단지이자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입니다. 체인 간에 돈을 옮길 때 쓰는 그 브리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더리움 체인에 있는 돈을 다른 체인으로 보내려면 이더리움 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돈을 잠궈두고 다른 체인에서 그 가치만큼의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을 쓰거든요. 중앙금고에 진짜 금을 넣어두고 종이증서를 발급받아서 다른 동네에서 쓰는 것과 같은 원리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해커가 그 중앙금고에, 즉 브리지 스마트 컨트랙트의 논리적 결함을 찾아내서 잠겨있던 2억 9,200만 달러를 훔쳐갔다고 가정해보죠. 홀, 그러면 다른 체인에서 사람들이 들고 있던 그 종이증서는 어떻게 되나요?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와, 그 파장이 어마어마했겠는데요. 실제로 이 해킹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최대 대출 플랫폼 중 하나인 아웨에서
무려 54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이 순식간에 인출됐습니다. 54억 달러요? 조 단위의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갔네요. 네, 완전히 공포심에 질려서 뱅크런을 일으킨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신뢰의 붕괴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아베 같은 개출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맡긴 자산을 담보로 돌아가는데 담보물 중 일부가 해킹된 브리지와 연관되어 있다면 시스템 전체의 지급 보증 능력이 의심받게 되거든요. 기관이랑 고래들은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감지하면 일단 자금을 빼고 보니까요. 네. 아무리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포장해도 결국 이 인프라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자본은 무자비하게 이탈한다는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죠. 정말 듣고 보니 아이러니합니다. 최근에 뉴욕타임즈가 사토시 나카모토의 프라이버시 보호 비전을 극찬하는 보도를 했잖아요. 감시자본주의로부터 개인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탁월한 철학이라고 칭송했는데 네, 철학은 정말 완벽하죠. 정작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 완벽한 철학에 접근하기 위해 건너야 하는 다리들이 매일같이 해커들에게 털리고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가장 튼튼한 금고를 지어놓고 열쇠는 그냥 길바닥에 흘리고 다니는 꼴이네요. 훌륭한 비유입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당장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내 자산을 보관하고 이동시키는 인프라 자체가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뢰가 흔들리는 거군요. 네, 이 신뢰 기용이 결국 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거시적인 폭풍 후에 내부 인프라의 붕괴까지 정말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 자본과 묵직한 내러티브가 얽혀있는 메이저 코인 시장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극단적 변동성에 시달리는 또 다른 섹터가 존재하잖아요. 네, 알트코인 시장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웨이브 토큰 사태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사실상 하루 만에 자산 가치가 증발한 사건이었죠. 웨이브 토큰이 장중 0.85달러를 하회하면서 1일 낙폭 무려 91%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 떨어질 때 알트코인이 5%, 10% 떨어지는 건 이 바닥에서 흔한 일이라지만 하루에 91%가 빠진다는 건 차트가 그냥 절벽 밑으로 수직 낙하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단순한 시장의 공포 매도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시장의 호가창, 즉 유동성이 얼마나 얇고 취약한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누군가 대규모로 유동성을 빼버렸거나 소수의 고래가 악의적으로 시장가를 긁어버리는 시세 조종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래서 바이낸스와 비트겟 등 주요 거래소들이 비정상적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진상조사가 필요한 수준의 비정상적인 흐름이니까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거시경제나 기관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성숙한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반대편 꿀목에서는 여전히 극소수의 자본에 의해 91%가 날아가는 무법지대가 존재하고 있네요. 시장의 양극화가 얼마나 극심한지 보여주는 단면 같습니다. 네, 아주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굵직한 자료들을 모두 펼쳐놓고 그 이면의 구조까지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흩어져 있는 이 조각들을 모아서 앞으로의 시장을 읽어낼 기준점을 정리해봐야 할 텐데요. 관전 포인트 딱 3가지만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는 아까 은행 앞에 주차했다고 비유했던 크래켄의 1억 5천만 USDT의 행방입니다. 아, 그 현금 수송차요? 네, 이 돈이 단순히 파생상품 시장의 하락을 방어하는 담보물로 쓰이는지 아니면 실제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들이는 현물 매수세로 전환되는지 거래량 데이터를 통해 추적하셔야 합니다. 방어벽이냐 공격용 총알이냐를 보라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요?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과 원유 가격의 상관관계입니다. 중동 상황이죠? 네, 이란과 트럼프 현직 대통령 사이의 정치적 긴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긴장이 국제 유가를 실제로 끌어올리는지가 핵심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니까요. 거시적 유동성 축소다.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짓누르는지 주시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마지막 3번째 포인트는 역시 신뢰의 누재겠네요. 맞습니다. 인프라 해킹 이후에 자본 대이동을 보셔야 합니다. 버셀과 케이프다오 보안 사고 이후 스마트 머니들이 취약한 크로스체인 브릿지나 웹2 기반 프론트엔드를 가진 플랫폼에서 자금을 쫙 빼내서 어디로 재배치하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군요. 네, 신뢰를 잃은 프로토콜의 총 예치금, 즉 TVL은 어떻게 무너지는지, 반대로 어디가 새로운 피난처로 떠오르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향후 투자 섹터를 고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가격 등락에 흔들릴 게 아니라 유동성의 진짜 행방,
거시경제의 압력, 그리고 무너진 인프라 신뢰의 복구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이 혼란스러운 장에서 살아남는 나침반이 되겠네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새로운 화두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해커들이 버셀과 같은 웹2 서버의 약점을 파고들어 수억 달러의 웹3 자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아주 치명적인 보안 사고였죠. 그런데 이 상황을 조금만 비틀어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자율형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분석하고 조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인간이 놓친 취약점을 AI가 찾아낸다는 거니까요. 맞아요. 인간 개발자들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코드의 논리적 허점을 AI가 단 몇 초 만에 찾아내서 전 세계 유동성을 순식간에 빨아들이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의 다음번 거대한 인프라 위기는 탐욕스러운 인간 해커가 아니라 그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논리적 구멍을 찾아낸 기계에 의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보안 코드는 과연 인간의 창과 기계의 창 어느 쪽에 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 밤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실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인프라 안전지대가 어디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들으신 이 복잡하게 얽힌 정보들이 시장을 조금 더 크고 명확한 시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출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